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친 듯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가장 충성스러운 목소리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크렘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전선에서 승리를 기록하는 군사 블로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무적이라는 이야기를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전달하며 모든 승리를 축하하고 모든 패배를 숨겼습니다. 이제 그 같은 채널들이 재앙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같은 목소리들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팔로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군사 텔레그램 채널인 라이바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 앞에서 4월 19일 자포리자에서의 후퇴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우세로 압박하고 있으며 우리가 수년간 피로 얻은 성과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반대 신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크렘린의 비공식 목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균열이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독립적인 분석가들은 상황을 훨씬 더 가혹하게 요약했습니다. 만약 점령자들의 대변인인 아라이발 같은 채널이 후퇴를 인정한다면 그곳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퇴는 기동이 아니라 현실로부터의 도피입니다. 크렘린은 이 균열을 막으려 할 것이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러시아의 선전을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목소리들이 라이바르가 연 균열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Z 블로거인 예브게니 골만은 비디오 녹화에서 거의 히스테리 상태로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거북이처럼 따라잡으려 하지만 그들은 치타처럼 우리를 앞지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수년간 크렘린의 전쟁 정책을 가장 크게 지지했던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승리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것은 절망의 냄새였다. 러시아 전쟁에 대한 실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렘린의 공식 미디어, 국영 텔레비전, 타스, 리아 노보스티입니다. 이들은 크렘린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선에서 글을 쓰는 군사 블로거들, 텔레그램 채널, 수백만 명의 팔로워, 군 내부에서 직접 제공되는 소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중은 어느 쪽을 신뢰할까요? 블로거들입니다. 이들은 수년간 전장에서의 진실을 전달해왔기 때문입니다. 좋든 나쁘든. 이 채널들은 수년간 크렘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얻은 모든 위치를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손실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무적이라는 이야기를 수백만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크렘린의 공식 선전은 그들의 효과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거들은 나는 전선에서 글을 쓰고 있다 라고 말하며 신뢰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뢰성이 크렘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충격적인 고백은 또 다른 블로그로부터 나왔고 이 고백은 자포리자만을 의문시한 것이 아니라 전쟁 전체를 의문시했습니다. 우리가 전면 동원을 선언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기술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력을 더 보내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문제가 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총참모장 게라시모프는 존재하지 않는 군사 승리를 선언하며 나타났습니다. 전선의 현실을 아는 블로거들의 반응은 웃음이었다. 공개적으로 수백만 명의 팔로워 앞에서 그들은 웃었다. 현실과 선전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크렘린의 목소리조차 어느 쪽에 설지 선택해야 했고 그들은 크렘린이 아닌 전선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포리자 서부지역, 오리히우, 프리모르스케, 스템노히르스크, 노보야코블리우카라에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장 활발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형적인 정면 충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전략은 러시아의 전체 전쟁 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갑 부대로 공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FPV 드론과 소규모 보병 부대로 러시아 전선의 약점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압박을 가하면 러시아는 그곳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을 공격합니다. 매번 개입할 때마다 러시아 전선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병력을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틈이 생기고 우크라이나는 그 틈을 체계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러시아는 수년간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이 전선을 점령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을 희생하고 탱크 하나하나, 참호 하나하나를 차지했습니다. 땅의 매 미터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병력을 사용하지 않고 드론과 소규모 전술 그룹으로 같은 전선을 되찾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몇 달 동안 얻은 성과가 며칠 만에 사라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응 시도마다 새로운 드론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의 결과는 구체적이며 독립적인 출처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ISW와 딥스테이트 지도에 따르면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남부에서 약 480제곱킬로미터가 탈환되었습니다. 12개의 정착지가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들어갔으며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서 8개, 자포리자주에서 4개입니다. 이것은 2023년 이후 기록된 가장 빠른 우크라이나의 징역 중 하나입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스택노히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정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대 이상의 러시아 장갑차, 탱크, 보병 전투 차량, 전자전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프리모르스크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진역하여 러시아의 침투 시도를 격퇴했습니다. 노보야코블리우카 주변에서 러시아 전선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리바르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훌리아폴레를 향해 제한된 공격을 시작하고 있지만 주로 소규모 보병 그룹과 침투 시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실패할 때마다 더 많은 손실, 탄약 낭비, 사기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략적 차원이 나타납니다. 서부 자포리자 지역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물류 통로, 포병 기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크림반도로 가는 접근 경로를 보호합니다. 여기서 몇 킬로미터를 잃는 것만으로도 남부 방어 구조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며 그 파문은 크림반도까지 느껴집니다. 리바르는 자신의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킬로미터만 잃어도 전체 라인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포리자에서의 붕괴는 단일 원인이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3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첫째, 물류 붕괴입니다. 러시아 남부 전선의 물류는 크림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탄약, 연료, 부품 모두가 크림반도를 통해 공급되었는데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이 이 공급선을 체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흑계 함대의 대부분은 파괴되었거나 항구에 갇혔습니다. 모스크바 기함부터 지원 선박까지 수십 척의 배가 손실되었습니다. 크림반도로의 선적이 어려워졌습니다. 케르치 다리는 지속적인 위협에 처해 있으며 공격이 있을 때마다 공급 흐름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중단됩니다. 이러한 물류적 압박은 전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포탄이 줄어들고 장갑차는 손상되어도 교체할 수 없었으며 증원군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군대의 전선은 뒤에 보급선만큼 강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남부 보급선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요약합니다. 배경에서 물류가 붕괴되면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드론 우위.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 조종사들은 남부 전선에서 명확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알라이바 자신이 말했듯이 우크라이나는 드론 압박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잠시 러시아 병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참회 있습니다. 드론이 끊임없이 머리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맞습니다. 밤에 움직이면 열화상 카메라에 발견됩니다. 보급 호송대도 드론에 의해 공격받고 있어 탄약 보급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더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치명적인 새로운 드론이 반대편에서 도착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위치를 지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병사들은 사방에서 포위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포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우위를 단순히 관찰에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보병 부대가 드론 지원을 받아 러시아 진지에 접근합니다. 드론이 벙커를 공격하고 심리적으로 무너진 러시아 병사들은 항복하거나 도망칩니다. 드론 우위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블로거의 고백은 정확히 이 상황을 반영합니다. 셋째, 인명 손실. 러시아의 자포리자 부대는 수년간 같은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증원군도 오지 않고 손실도 보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선 전체에서 3만 5천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손실되었고 그 손실의 96%는 드론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들어가는 병사의 수가 나오는 병사의 수보다 적습니다. 이는 부대를 지치고 의욕을 잃게 하며 점점 장비가 부족하게 만듭니다. 이 3가지 위기가 결합되면 그림은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남부전선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블로거들은 크렘린보다 이를 먼저 보았습니다.
푸틴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국경 지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블로거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영토를 지킬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더 명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진짜 문제는 자포리자에서 몇 킬로미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습니다. 첫째, 선전의 벽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라이바와 골만 같은 인물들이 크렘린의 공식 미디어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텔레비전이 아닌 이러한 채널에서 뉴스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널들이 우리가 지고 있다고 말할 때 크렘린에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너집니다. 독립 여론조사에서 전쟁 지지율이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불신이 퍼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과 중산층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선전이 균열을 일으키면 그 아래의 진실이 흘러나오고 푸틴은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동맹국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테헤란은 크렘린의 공식 성명보다 아라이바르와 골만 같은 블로거들을 더 신뢰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정보원을 이 채널들과 교차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들이 우리가 지고 있다고 말할 때 중국은 러시아를 장기적인 수렁으로 보고 군사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란은 드론을 제공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란의 샤헤드를 능가하는 기술에 도달했습니다. 북한은 군인을 보내지만 이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됩니다. 동맹국들은 여전히 러시아를 지원하지만 매일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위험을 덜 감수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덜 감수한다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탄약, 외교적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내부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대 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원 논쟁이 대중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제재, 국방비 지출, 인플레이션이 일상생활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거들의 고백은 크렘린이 무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 유사점을 그려야 합니다. 2023년에 프리고진 반란의 기초를 마련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밀블로거의 서사는 크렘린이 진실을 숨기고 있으며 전선이 붕괴되고 있고 장군들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그것은 프리고진의 목숨을 앗아갔고 프리고진을 부추긴 역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침묵했을 뿐입니다. 이제 같은 역학이 다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불만, 같은 채널, 같은 청중, 그리고 이 불만이 수백만 명에게 도달한다는 것은 정권의 통제 상실 위험을 의미합니다. 푸틴이 이 작가들을 침묵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일부는 이미 침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침묵된 블로거가 늘어날수록 크렘린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인식이 더욱 강화됩니다. 네 번째로, 전략적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핵협박. 하지만 그는 이 카드를 4년 동안 사용해왔고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 많은 군인을 보내지만 그의 블로거들은 더 많은 군인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은 기술 격차다 라고 말합니다. 벨라루스를 끌어들이지만 루카셴코의 45천 명의 군대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에너지 무기, 그러나 유럽은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지만 베이징은 제재를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문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으며 좁아지는 문마다 푸틴을 조금 더 절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 압박, 동맹국의 불신, 선전의 균열은 모두 하나의 지점, 즉 전선에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푸틴의 정치적 미래가 자포리자 참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크렘린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포리자의 이 혼란은 어디로 갈까요? 한 가지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붕괴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도네츠크에서 공격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드론을 생산하고 여전히 군인을 보내고 있지만 추세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그 방향은 러시아에 불리합니다. 자포리자에 쌓이는 균열의 전략적 중요성은 막대합니다. 이 지역은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물류 회랑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서부 자포리자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룬다면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보급선이 위협받게 되고 크림반도의 보급선이 차단되면 반도에 있는 러시아 군대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고립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흑해의 함대는 파괴되었습니다. 게르츠 다리는 지속적인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자포리자에서의 전선은 얇아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에서의 진전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에서의 갑작스러운 중단의 이유는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파열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현장의 전술 데이터를 깊이 살펴보면 단순한 국경 변화가 아니라 복잡한 공학적 경이로움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세는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와 자포리자 지역이 교차하는 중요한 전선에서 큰 격변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역에서 400제곱킬로미터의 해방은 몇 달 동안 교착 상태에 있던 참호 전쟁의 현장이었으며 작전 균형이 어떻게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징역은 단순한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밀한 정보와 기술 적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스켈리아 대대와 같은 정예부대는 단지 200명의 소규모, 고도로 기동적인 팀으로 밀집한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테르노베와 같은 전략적 위치는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탈환되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보고에 따르면 이 단일 제한 범위의 지역 작전에서만 6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진역은 테르노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기세를 몰아 오레스토필, 올렉시유카, 노보흐리호리우카 마을을 신속히 정리하며 통제권을 확정했습니다. 그들에 맞서 러시아의 58번째 혼섬군단은 이 갑작스럽고 조직적인 충격파에 맞서 자리를 지킬 수 없었고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의 강렬한 포격과 많은 사상자를 감수하며 강을 건너 이 지역을 지키려 애쓰던 러시아 부대들은 이제 같은 당을 다시 혼란스럽게 후퇴해야 했습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주의 거의 완전한 해방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작전 심도를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몇 달 동안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유지했던 이 영토들이 어떻게 몇 주 만에 손바뀜이 일어났을까요? 그 답은 기술적 맹점과 전술적 적응 부족의 조합에 있습니다. 2026년 6월 초 러시아가 핵심 전장 통신부터 드론 공격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스타링크 터미널이 갑자기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통신이 끊겼습니다. 그들의 협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시 이 기회를 활용하여 12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된 헌터 스쿼드 전술을 배치했습니다. 정찰 드론이 목표를 식별했습니다. FPV 드론이 첫 번째 공격을 가했고 이후 사냥소대가 마무리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이 식별 공격 마무리 사이클은 몇 분 만에 완료되어 러시아 부대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상황의 중대함은 95 공수 돌격 여단의 대대장의 말로 완벽하게 요약됩니다. 우리는 눈과 안개를 틈타 적의 후방에 침투하여 그들의 정찰 드론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약 60명의 러시아 병사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세부 사항은 이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진지를 통과한 공수부대원들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자신들이 포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장의 깊은 돌파는 단순한 지역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연구소가 제공한 현장 보고서와 위성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이 러시아의 2026년 봄과 여름 공세 계획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가 포크로프스크, 리만, 자포리자 축을 따라 대규모 돌파 작전을 위해 구축한 전략적 모멘텀은 남부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대부분 소멸되었습니다. 전선의 한 지점에서 이렇게 깊은 붕괴가 발생하면 방어선을 재정비하기 위해 최정예 부대를 희생해야 합니다. 러시아 지휘부는 이 거대한 틈을 막기 위해 남쪽에 개방된 지역으로 VDB 공수부대와 해병대를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대들은 포크로프스크와 리만 방향에서 계획된 봄 공세의 주력 부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남쪽에서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미노 효과로 남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된 모든 부대는 도네츠크 공격 계획을 약화시킵니다. 한 지역에서 부대를 이동시키면 다른 지역의 위치가 방어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예비군의 고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새로 점령한 40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러시아에 대한 거대한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 키예프는 이 지역에서 대규모 공학적 노력을 기울여 계층화된 콘크리트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새로 구축된 전선은 포병 배터리와 FPV 드론이 통합된 완벽한 사망지대로 변모했습니다. 지형의 좁은 통로와 강바닥은 러시아의 방력을 죽음의 기계로 유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르호로드 주변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쟁 개념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2월에 러시아 통신 안테나 40개가 파괴되었습니다. 3월 첫 주에 22개가 추가로 제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네트워크는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같은 개념이 이제 탈환된 400제곱킬로미터 지역 전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토를 탈환한 후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드니프로브스크에서 거의 완전히 추출되면서 공급망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보급선이 남쪽으로 밀리면서 크림반도와 마리우폴 사이의 중요한 보급 통로가 HIMARS와 ATACMS 미사일의 사정권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연료와 탄약을 운반하는 호송대는 이제 안전 오리 신세입니다. 강을 건넌 러시아군은 임시 부교를 통해 보급품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면서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하루 24시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류의 마비로 인해 부대 교대와 부상자 대피가 불가능해지면서 전선에서 불복종의 연쇄 반응이 촉발됩니다. 그래서 이 돌파구가 언제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